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원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뿐이 더 있겠느냐. 힘드시죠? 살아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회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수시로 소통하고 비공개적인 비공식적인 만남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갈등이 좀 있다고 하는 이제 세간의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공개적인 모임을 했다는 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것일 뿐이지 수시로 소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이른바 이 윤심 논란, 그리고 당대표 쪽에서 이른바 급발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혁신위 쪽에서 왜 우리가 권고한 안건을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지 않느냐, 이런 좀 불편,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수면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잘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사후의 대변인이나 이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의 이제 전언으로 보면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을 당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아마 이 만남 이전에 그래도 또 만남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쓴소리는 우리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인요한 혁신위의 큰 흐름에 김기현 당대표가 좀 그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김기현 당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고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김기현 대표 첫 한마디가 힘드시죠?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인요한 위원장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인요한 위원장은 어쨌거나 지금 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 불편하겠죠.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원장으로 활동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가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몹시 불편한 거죠. 몹시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기현 당 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난 3일 동안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갈등이 마치 뭐 불거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두 분이 만났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그랬습니다. 전권을 주겠다고 혁신위원장에게. 그래놓고 나서 지금의 어떤 뉘앙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혁신합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들의 말을 해석을 해보면
절차와 논의 기구가 있는데 왜 절차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할 말을 왜 혁신위에서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불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혁신위의 김경진 그 대변인은 좀 적극적으로 혁신의 안을 받아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쓴소리하겠다. 이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은 모양인데 지난 3일 동안 그 대표와 그 혁신위원장 간의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우리 좀 갈등 없이 합시다라는 건데 그 순간에 혁신의 동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늘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의 만남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비공개 면담으로 또 이어지긴 했었을 텐데 그 면담 안에서 가장 좀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 두 분의 어떤 의견 차가 심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두 분이 가장 오래 시간을 할애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각 대변인 양쪽 그러니까 당의 수석 대변인하고 혁신위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 그 양쪽의 이제 일종의 요구, 일종의 의견이 좀 전달이 간접적으로 된 거죠.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 의결 기구와 절차가 있다. 그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우리가 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당이 받아달라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말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저는 합의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혁신위라고 하는 건 본래 의결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비상설 기구로서 혁신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의견을 의결하는 겁니다. 이 안건을 최고위에서 의결해 달라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호 안건 같은 경우 징계 취소를 건의해서 의결해서 보내니 징계 취소를 최고위에서 수인한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2호 혁신안이 바로 이제 이 불출마, 험지 출마라고 하는 권고안이었는데 이것도 공식 그 의안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이제 권고로 된 건데 이걸 놓고 당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서로 간에 봉합되거나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뭐 사실 엊그저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띄우면서 이게 갑자기 좀 갈등이 좀 심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뇨한 혁신위와 김기현 당 지도부 사이에는 사실은 같이 유인할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지대 성격이 강해요. 예. 왜냐하면 이뇨한 혁신위가 폭망하거나 성과 없이 망해버리면 김기현 지도부도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도 성공하고 김기현 대표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라는 이야기가 너무 성급하게 나온 거예요. 비대위는 당대표를 내려놔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혁신위에서 권고했던 내용은 당대표직 사퇴가 아니고요. 험지 출마, 불출마, 선당우사, 희생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저는 제로섬 게임으로 해서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체면을 살리면서 긍정적인 당의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예. 다만 당 지도부나 당 중진들이 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혁신의 큰 흐름은 지금 민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의 큰 방향에 당 지도부가 어떻게 순응하느냐 그리고 서로 간에 체면을 살리고 서로 간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그렇게 해봅니다. 지도부와 혁신위가 약간 속도차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만남 이후에는 어떤 지도부와 혁신위 그 속도가 좀 맞춰질까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는 12월 12일 날이 다음 총선 후보자들의 예비 등록하는 때예요. 그러면 예. 혁신위가 그 전까지는 대강의 활동을 마치고 그때부터 12월 24일까지 활동 기간이니까 그때는 이제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일 텐데 앞으로 뭐 4.5 혁신안이 그 용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전략 공천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호 대사면 혁신이 사실상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면만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결국은 과거를 향한 통합의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대상됐던 두 분 같은 경우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나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일부러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만 깔려 있는 첫 번째 혁신안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인 거고 두 번째부터 뭐 중진의 험지 출마나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부터 해서 덜컥 막혀 있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은 버스 90대 동원해 가면서 세력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한 내용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만 요란한 그 혁신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혁신안들이 이 당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결단 이거는 12월 24일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혁신 공천의 최고조에 다른 그 시점쯤에서 저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혹은 불출마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혁신위의 결과는 12월 24일까지 활동 시한 동안 어떤 결과들을 냈느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 저는 그 혁신이 활동 기간 동안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오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단추부터 좀 제대로 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위 측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어떤 이 혁신안이 완결이 되는 건데 계속 뭔가 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4.5 혁신안 내면 소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3호 혁신안까지는 이제 나와 있고요. 예. 4호 혁신안을 이제 또 후속타로 내놔야 되는데 지금 단장 2호 혁신안과 3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 최고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만 의결 절차를 지금 아직 안 밟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굳이 4호 혁신안을 굳이 또 낼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와 이제 혁신위 체제가 일종의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면 힘겨루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이 상황을 좀 몰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내부의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일정 정도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윈윈할 수 있는 같이 공동명체로서 같이 서로 간의 체면을 살리면서 당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어떤 방향성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혁신위 활동도 쭉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혁신위가 12월 24일까지로 활동 기한이 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많은 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복gang 비서관님께서는 이게 징계 취소가 별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이제 당사자가 반발했으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 국민이 봤을 때는 이른바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이 지금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수직적 당정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수동적인 당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당이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가겠다라는 사실은 원천 무효 취소 징계 취소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변화의 조짐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좀 변화하고 있구나, 혁신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당 지도부나 중진들이나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은 당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핵심적인 책임을 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부터 희생하고 선당무사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는 다 거기에 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당사자들이 좀 시간을 두더라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 평가라는 자체도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그 대구 방문합니다. 네. 뭐 법무부의 그 정책 그 공식 어떤 일정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대구를 방문하다 보니까 혹시 그 대구 민심을 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관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라고 뭐 누구든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 배우자분 활동도 전혀 안 보이다가 뭐 제대로 찍은 그 7-8장의 사진이 이제 언론사에 배포가 되고 하는 거 보면 한동훈 띄우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행보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대구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틀 윤석열이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부터 먼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박수 받고 올라오면서 총선 체제의 중심의 인물로 그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면 그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음번 대통령 만드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은 뭐 그 배우자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한 적 없다라고 부인합니다만 본인 모르게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든지 간에 뭐 의도적으로 이런 일정들을 짜는 것 아닌가.
라고 읽혀지기 딱 좋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후임 인사 검증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또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있고 만약에 총선에 차출돼서 내년 선거에 투입돼야 될 국무위원 장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실은 내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이 일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몇몇 장관들은 사실은 다시 당에 복귀해서 중요한 우리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말 연초 개각의 요인은 있는 겁니다. 그 개각의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도 개각에 돼서 예. 당의 어떤 그 부름을 받고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뭐 관심이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가 확정됐다라고 보는 건 아직은 좀 섣부른 예측 같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 전체 의원들과 함께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나를 세워서 팽팽하게 싸워왔고 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어필해 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이 결국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정말 한판 승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선봉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환경은 마련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에서 정치적 흐름의 여건으로 본다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좀 맞아 보입니다. 예. 다만 그걸 연말 연초에 개각과 함께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쓰임새로 당에서 부름을 받을지 이건 아마 전체적인 혁신위와 당 지도부와 사이 관계 그다음에 내년 공천의 큰 윤곽들 이런 것과 아마 맞물려서 크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동훈 뭐 첨언하실 부분 그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은 이미 출마가 확실시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더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협치의 입장에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해요. 늘 그래 왔어요. 100% 국민 입맛에 맞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총선 직전에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또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명을 보류하거나 낙마시키고 그러면 더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반성하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고집하고 야당이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횡포 부린다라는 프레임으로의 총선을 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치 전국 속에서 대치하는 총선으로의 의도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속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리틀 윤석열을 주자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다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또 이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을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해서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게 신당 창당보다는 나를 붙잡아달라라는 어떤 절규로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은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카페 깔고 있다 이런 예측하기보다 신당 만들기 위한 법적 요소가 뭔지 당원 모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나를 붙잡아줘 뭐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붙잡아달라는 절규처럼 들리세요? 네,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미련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난 집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까. 신당 쉬운 거 아니거든요. 또 민주당 측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늑대 소년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 돌아갈 것이다. 컴백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뱉은 말 그리고 말의 성찬 이런 걸 봤을 때는 다시 붙잡아 준다고 해도 다시 눌러앉기는 너무 좀 선을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신당론으로 한 2, 3주 계속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신당뿐만 아니라 대구 출마부터 시작해서 또 비명계와 접촉하고 있다. 또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서 회동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의당 쪽 인사랑 만나고 있다. 이미 그런 부분에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미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 당의 입장에서야 지금이라도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을 하고 당이 거듭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노원병에서 열심히 당을 위해서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살신성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저도 기대합니다만은 최근 2, 3주 동안 이준석 신당론이라는 이 애드벌론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방송 인터뷰나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뱉은 말들이 너무 저는 많이 나갔다. 과하게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이키기 좀 힘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았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러나 조정훈 의원의 그 분석과 판단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신당을 차리기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요란한 빈수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게 됐다고 사실 많은 얘기를 뱉어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신당을 할 거면요. 저런 식의 인터뷰만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모아야 되고 또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신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접촉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그 세력과 인사가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금태섭 의원마저도 제3지대 신당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신당이라는 이 애드벌루는 뭡니까? 반윤이라는 오로지 복수 정신에만 기반하고 있는 신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윤 보복정당, 반윤 복수정당에 그 어떤 비명계 어떤 제3지대 사람이 그 좋습니다 하고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한 지금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당 창당하려면 뭐 최소 2달 이상 걸리고 당원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D-Day로 따지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요. 조정훈 의원이 점잖은 목소리로 굉장히 잔인하게 공격을 하네요. 신당 창당하는 거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한 달 만에 다 했습니다. 정치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 대표 경선 때 천하용인을 도와줬던 분들 네트워크를 짭시다. 뭐 이런 말들을 이미 그 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신당 창당뿐만 아니라 금태섭 대표가 있고 또 양향자 의원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뭐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당원들을 모집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선언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뭐 새로 만들어도 한 달 안에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정상으로는 3월 초까지만 하면 다음 총선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일정의 문제는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과연 내가 대한 보수로서의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그 대구에 가서 승부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수의 그 대표 자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 아닌가. 하지만 이미 후퇴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지금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뉴라이트식의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보수 진영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보수의 대표로서의 정당 이런 것들을 꿈꾸기 위해서 조금 더 좀 뜸을 들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당내 변화가 없으면 결단 내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당 가능성 시사한 것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침에 윤영찬 의원은 그거 너무 나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결단이라고 하는 그 카드가 탈당 이외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도 좀 답변해 주시죠. 탈당 아니면 불출마겠죠. 그러면 본인들에게 남는 정치적 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민주당의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플러스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활동의 지속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탈당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씌우는 거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김한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사당 만든다, 사당화 되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지금은 정치의 반대 진영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네 분들도 나중에 그런 결과가 보여지거든요. 탈당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에서는 또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적 자기 원칙과 소신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과거에 그 낡은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는 이분들의 쓴소리가 민주당이 좀 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민주당에게 내뱉는 쓴소리가 당의 어떤 자해가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한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과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옵니다. 예, 한쪽에서는 신당 혹은 또 한쪽에서는 탈당 가능성까지 여러 관측들 두 분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